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네시스 GV70 2.5입니다. 이 차는 1월 25일에 출고한 제 차고요. 그러니까 출고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났네요. 현재까지의 주행거리는 2100km 정도고요. GV70은 세 가지 엔진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한 2.5를 골랐고요. 사양은 AWD의 19인치 휠, 파퓰러 패키지 1,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입니다. 가격은 5,839만 원이고요. 이 차는 제가 원래 원하던 사양은 아니고요. 원래는 스포츠로 주문을 했는데 순번이 3월로 밀리면서 그냥 취소 물량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원하던 사양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계속 기다렸으면은 지금도 차를 못 받았을 거기 때문에 딱히 후회는 없습니다. GV70은 외장 디자인에서 강점이 있어요. 제가 이 차 처음 봤을 때 같은 패밀리 룩인데 GV80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봐도 그렇습니다. 얼굴이 눈에 확 띄는 디자인이고요. 차 크기 대비해서 앞에서 봤을 때는 실제보다 좀 더 커 보입니다. 특히 이게 그릴의 면적이 커서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차는 밖에서 봤을 때랑 안에서 봤을 때랑 느낌이 좀 달라요. 안에서 봤을 때는 차가 굉장히 커 보였는데 밖에서 보니까 그거보단 작아 보이고, 그리고 보면 볼수록 차가 좀 더 작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사이즈로 보이는 거죠. 스포츠와 일반은 디자인이 약간 다른데 저는 그냥 일반 모델도 디자인이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가 좀 단단해 보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 보닛에 적용된 굵은 주름, 그리고 측면의 캐릭터 라인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참고로 이 차의 색상은 세빌 실버인데 색상 선택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새 차를 하든 안 하든 별로 티가 안 나고요. 그리고 이 차의 디자인에 이 색상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승에서 굉장히 여러 색깔을 봤는데 딱 이 색깔만 유독 이뻐요. 거기다가 펄이 약간 추가가 돼서 지금처럼 햇빛을 받으면 약간 좀 반짝거리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 색상이 참 괜찮은 게 지금처럼 밝은 곳에서 봐도 괜찮지만 지하 주차장처럼 좀 어두운 곳에서 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현대랑 제네시스는 도장도 좀 달라요. 산타페나 투싼과 비교해보면은 이 차의 도장이 좀 두껍게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헤드램프는 LED가 기본이고요. 하이테크 패키지에 지능형 헤드램프가 포함이 돼 있죠. 요거는 파퓰러 패키지에 같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달 동안 2000km 정도를 운전을 했는데 저 지능형 헤드램프의 그 수혜를 본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 길들이기 투어 때 야간에 서해안 타고 올라올 때, 반면에 좀 어두운 지방국도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저게 유용한 기능이죠. 왜냐하면은 앞쪽의 상황에 따라서 LED 모듈의 작동을 개별적으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일반 헤드램프에 비하면은 시야가 좀 더 좋죠. 저번 시승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측면의 캐릭터 라인이 꽤 좋습니다. 저 헤드램프부터 테일램프까지 쭉 이어져 있고요. 특히 리어 팬더는 두 줄로 더 굵게 잡혀 있어 갖고 저것 때문에 차가 좀 더 단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보통 GV70 사이즈의 SUV는 통상적인 SUV에 비해서 차가 좀 낮죠. 이 차 역시도 옆에서 보면은 외관을 조금 높여놓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측면의 실루엣은 약간 좀 웅크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반면에 휠하우스의 갭은 상대적으로 좀 떠 보입니다. GV70은 동급에서 차체 사이즈가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GLC, XC60, 마칸, Q5, X3 등과 경쟁한다고 본다면은 이 중에서 전장이 가장 길고요. 마칸을 제외를 하면은 전폭과 전고는 가장 넓고 낮습니다. 휠베이스는 GLC와 함께 가장 길고요. 따라서 차체 사이즈로 보면은 낮고 넓어 보이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앞쪽에 비해서 이 뒷모습은 상대적으로 좀 심플하고요. 그러니까 앞쪽에 비해서 좀 여백이 많죠. 트렁크에. 출고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이 차는 좀 보면 볼수록 디자인이 괜찮고요. 보면 볼수록 차가 좀 작아 보여요. 특히 뒤에서 봤을 때 처음에 봤을 때보다 차가 더 작아 보이죠. 실내에서 봤을 때는 중형급이라고 해도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부피감이 있었는데 밖에서 보면은 딱 준중형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이 차도 트렁크에 엔진을 나타내는 레터링은 붙지 않고요. 오른쪽에 AWD는 저 레터링이 붙죠. 그러니까 만약에 AWD가 아니면은 저희가 좀 허전할 것 같아요. 차 크기 대비해서 테일램프의 면적은 꽤 넓은 편이고요. 방향지시등이 저 밑에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스포츠와 일반은 뒤쪽의 디자인도 조금 다른데 가장 큰 차이가 저 머플러 팁이에요. 이 차의 머플러 팁은 제네시스 로고를 세로로 돌려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좀 생소한 그런 디자인이고, 반면에 스포츠는 좀 동그랗죠.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해 보입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 머플러 팁의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 보니까 생각보다는 별로 신경이 안 쓰입니다. 왜냐하면은 제 차의 뒤를 볼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 범퍼 하단 쪽에 검은색 플라스틱은 보기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고로 틴팅은 옆과 뒤만 35%를 했고요. 앞유리는 안 했습니다. 낮에는 좌우나 후방 시야가 큰 문제는 없고요. 대신에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할 때는 조금 어두워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앞유리에 기본적인 틴팅이 조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전면 틴팅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참고로 좌측 2열 윈도우 프레임의 이 상단은 단차가 좀 안 맞죠. 이게 양쪽 모두 똑같이 안 맞으면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또 반대쪽은 맞아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AS, 사이즈는 235에 55와 19입니다. GV70의 타이어 사이즈는 18과 19, 21인치 세 가지고요. 이 19인치의 경우에는 스포츠와 그 디자인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리모트 입출자 기능은 키에 있는 이 홀드 버튼을 조금 길게 누르면은 한 4초? 이렇게 시동이 걸리고요. 이 상태에서 키에 있는 전진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계속 누르고 있어야지 움직여요. 손을 떼면은 정지하죠. 후진을 누르면은 이렇게 뒤로 이동을 하고요.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은 멈추고요. 차 빼기 힘들 때 유용한 기능인데 저는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리뷰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해 봤네요. 이 리모트 입출자 기능은 타이어가 반듯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타이어가 끝까지 돌아가 있을 때도 됩니다. 지금은 제가 임의로 타이어를 끝까지 돌린 상태인데 이때 시동을 걸고 전진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타이어가 반듯하게 정렬이 되죠.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그대로 전진을 하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까먹고 타이어를 반듯하게 정렬하지 않고 주차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유용한 기능이긴 합니다. 예, GV70의 실내는 크게 일반과 스포츠 두 가지가 있고요. 일반과 스포츠는 각각 스탠다드와 디자인 1, 2 세 가지씩 있죠. 근데 색상 선택의 폭으로 보면은 스포츠보다는 이 일반이 좀 더 많고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이 각각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내장이. 근데 일반은 디자인 1, 2는 5가지가 있죠. 그래서 선택의 폭이 일반이 더 넓고요. 지금 보시는 차의 실내는 일반 시그니처 2 셀렉션의 하바나 브라운 색상입니다. 이 하바나 브라운이 베이지만 제외하면은 그 5가지 색상 중에서 가장 밝고요. 제가 한 달 정도 운행을 해보니까 이 색깔이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 물론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베이지가 가장 괜찮긴 한데 이게 뭐 너무 어둡거나 너무 또 밝거나 그냥 적당한 그런 색상 같아요. 베이지보다 때도 좀 덜 탈 것 같고. 실내는 디자인과 함께 내장재가 좋은 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동급에서는 이 내장재가 가장 좋은 편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기준으로 보면은 2급에서 대략 한 6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필러와 천장 전체에 스웨이드를 적용한 차가 굉장히 드물죠. 그러니까 디자인 2를 선택을 하면은 필러와 천장에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고 2가 아니면은 스웨이드가 없는 거죠. 어쨌든 스웨이드는 보통 고급차 또는 고성차에 주로 쓰이는 그런 소재인데 2급에서 이렇게 전체에 다 스웨이드를 적용한 거는 꽤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시승했던 G63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이 2억이 넘는데 그 차도 필러와 천장에 전부 다 스웨이드가 적용이 됐거든요. 근데 또 여긴 빼놨어요. 이 선바이저 커버. 이 차는 선바이저 커버까지 다 스웨이드죠. 동급에서 가장 좋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물론 윗급과 비교하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차 출고하던 날 G80 디젤을 시승을 했는데 바로 번갈아서 타보니까 이게 내장재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차를 처음 시승했을 때는 시승해서 그 내장재나 그런 거에 대한 그 만족감, 장점이 꽤 높았는데 이게 또 G80 디젤을 번갈아서 타보니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같은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확실히 윗급보다는 좀 단단하고요. 그래서 이 차만 딱 놓고 보면은 괜찮지만 그 G80이나 GV80과 또 비교하면은 조금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윗급과 비슷한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다른 점이 있고요. 제가 밖에서 봤을 때, 특히 뒤에서 봤을 때는 이제 볼수록 차가 좀 작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막상 차에 타면은 적어도 1열에서는 작은 차를 타고 있구나라는 또 느낌은 별로 없어요. 이 차는 오히려 밖에서 보는 것보다 딱 1열에 타서 이제 운전대 잡고 있으면은 실제보다 더 차가 크게 느껴집니다. 거기다가 이 대시보드나 송풍구 라인을 보면은 이게 수평으로 쭉 이어져 있어 갖고 실제보다 실내 폭이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송풍구 라인은 일자로 쭉 이어져서 저 도어 트림의 그 라인까지 그대로 쭉 이어지죠. 이 두 줄기의 바늘담 역시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이 차에도 투싼에 이어서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투싼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부분에서도 바람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차는 여기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송풍구 디자인이 약간 좀 달라서 뭔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 송풍구형 거치대에는 못 달아요. 참고로 이 볼턴 같은 경우에는 거치는 되는데 여기에 핸드폰을 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별도의 이거에 맞는 거치대가 따로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그 거치대 두 개는 뭐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모니터는 14.5인치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상위 모델과 동일한 사이즈고요. 현대차 그룹 전체에서도 가장 큰 사이즈죠. 참고로 GV70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편의 장비가 꽤 많아서 좀 과장하자면 일반적인 차들의 풀옵션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 첫 번째 화면인데 이 배경 화면은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다른 상위 모델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OEM 내비게이션을 이제 별로 선호를 안 하는 이유가 타제나 핸드폰보다 좀 정확성이 떨어졌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정확성이 괜찮고 특히 그 증강현실 보여주는 그 비주얼이 눈에 좀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보기가. 결정적으로 목적지를 찾을 때 음성 인식도 되고 이렇게 필기도 되긴 하지만 뭔가 이걸 막 찍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핸드폰보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에서 미리 찍어서 전송할 수가 있으니까 사용하기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터레인 모드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그 차량의 뭐 기울기라든가 그런 앵글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스노우고 이게 머드, 이게 샌드입니다. 분할 화면으로 들어가면은 그 맨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정보 있잖아요. 지금은 나침판인데 스포츠나 날씨, 미디어, 경로 안내 목록, 지도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공조 메뉴도 꽤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이 공조 메뉴로 들어가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시액 연동이나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이런 정보를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에어컨 자동 건조는 이게 처음에 디폴트가 아닌데 제가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터널 진입하기 전에 자동으로 그 내기로 전환해주는 그런 모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후석 공조를 클릭을 하면은 이 후석의 그 온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주로 사용하는 메뉴는 설정에서 이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대부분의 기능을, 그러니까 특히 여기가 ADAS와 관련이 있는 거죠. 운전자 보조에서는 이제 주행 편의와 속도 제한, 경고 시점, 경고 없냐, 핸들 진동 경고. 이 핸들 진동 경고는 그냥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껐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서 커스텀으로 들어가면은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AWD를 고를 수가 있고요. 이 차는 전자식 서스펜션이 아니어서 그 댐핑 조절은 없죠. 그리고 브레이크 모드는 컴포트와 스포츠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스포츠는 한 번도 안 써봤네요.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이제 끄기까지 포함해서 총 4가지가 있고요. 계기판에서 테마 선택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있고 아니면 수동으로 디자인 ABC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밑으로 좀 내려가면은 여기에 엔진오일 교체 시기 알림이 있는데 지금까지 출고 후에 1932km 주행을 했고요. 잔여 엔진오일 수명은 88%입니다. 그리고 라이트에서 실내 무드 조명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 메뉴인데 다른 현대기아차나 제네시스도 그렇듯이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아주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의 장비는 꽤 풍부하게 주는 편인데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색깔도 아주 그렇게 좀 강하진 않습니다. 물론 낮에도 좀 약하게 보이긴 해요. 참고로 이 무드 조명도 디자인 1과 2에 따라서 그 적용 범위가 조금 차이가 있고요. 디자인 2가 조금 더 많습니다. 무드 조명의 색상은 총 64가지고요. 어두운 곳 주행할 때 밝기 낮춤이나 과속 안내 연동 기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능형 헤드램프는 작동 영역을 20, 40, 60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사용해야죠. 이 자동잠금 해제의 경우에는 피단이나 시동을 끌 때 또는 끄기 3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파워 테일게이트 열림 속도도 빠르게와 보통 2가지, 파워 테일게이트 열림 높이도 이게 총 한 4가지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완전 열림 3, 2, 1. 그리고 사용자 높이 설정. 이 사용자 높이 설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높이로 맞춘 다음에 그 버튼을 3초간 누르면은 설정이 되는 거죠. 디지털 키 메뉴에서는 스마트폰 키와 카드 키를 설정이나 등록할 수가 있고요. 저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도 그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로 그냥 시동 걸고 갈 수가 있으니까 굳이 이거 사용을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운드의 경우에는 이제 음악과 관련된 건데 음악을 들어보니까 그냥 뭐 딱히 이게 렉시콘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음악의 경우에는 이게 블루투스나 안드로이드 오토 2개로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유선으로 연결하는 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조금 더 음질이 좋은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유선이니까.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드라이브 모드 옆에 있는 카메라 버튼 길게 누르면은 주차 보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본 화면은 이제 분할인데 오른쪽이 위에서 내려다본 탑뷰. 그러니까 이 어라운드 뷰가 이게 이제 옵션에 포함이 된 거잖아요. 기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정차 할 때, 특히 차가 이제 실내에서 운전할 때는 뭔가 차폭이 되게 좀 두껍게 느껴져서 이런 어라운드 뷰가 있는 게 주정차 할 때 좀 더 편하긴 합니다. 이걸로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사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한 달 정도 운행을 해보니까 이거 뭐 쓸 일이 거의 없네요. 오히려 그냥 이게 더 주행할 때 유용하지 이거를 뭐 이렇게 굳이 해서 볼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에 비교하면은 이 상하로 움직이는 폭이 좀 없네요. 이게 똑같이 어라운드 뷰가 있어도 이렇게 상하로 많이 움직이는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홈 화면에서 한 페이지를 더 넘어가면은 그 라디오, DMB, 미디어, 자이너 소리, 지니 뮤직, 발레 모드, 지카페이, 후속 취침 모드 이렇게 최신의 편의 장비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네요. 지카페이는 뭐 굳이 사용할 별로 이유를 못 찾겠고요. 카톡은 연결되는 그 전자기기가 없습니다, 집에. 그리고 시트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동반자석의 그 전후 위치나 등받이 각도, 쿠션 높낮이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저 시트 옆에 슬라이딩과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메뉴까지 찾아 들어올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매뉴얼은 이렇게 모니터 안에서 전자식으로도 있고요. 그 책으로도 있습니다. 제네시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PDF로. 이 차는 모니터와 공조장치 패널의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공조장치가 좀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운전하면서 바라보는 시야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습니다. 여기가 꺼져 있을 때는 전부 검은색이고요. 이 공조장치가 표시되어 그 액정의 그 크기 자체가 좀 넓은 편입니다. 바람 세기 같은 경우에는 터치고요. 운전대 열선도 여기에 있죠. 근데 이 운전대 열선이 낮에 보면은 이게 지금 2단계인데 저게 2단계인지 1단계인지 잘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액정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터치고요. 양쪽에 있는 버튼은 물리 버튼입니다. 이렇게 눌러야지 인식을 해요. 이거는 그냥 터치고요. 그리고 밑에 나열된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에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죠. 무선 충전 패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커버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 작동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보통 다른 차들은 이제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 소재가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상대적으로 시선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소재가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여기에는 노트 10 플러스 넣고도 커버가 닫히고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닫혔죠.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는 위치는 꽤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충전을 하면서 핸드폰 화면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앞쪽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이게 확실히 버튼보다는 사용하기가 조금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고 이게 회전하진 않아요. 그리고 한번 누르면은 올로드에서 터레인 모드로 바뀌는 거죠. 이 카메라 그림 누르면은 주행 중에도 이제 후방 카메라가 계속 출력이 되고요. 컨트롤러 앞에는 주로 사용하는 버튼, 백, 홈, 메뉴 버튼을 배열을 해놨고요. 그러니까 터치 스크린보다는 이 컨트롤러로 주로 사용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저 모니터가 약간 좀 거리가 먼 편입니다. 기어 셀렉터는 다이얼 방식이고요. 저도 레버를 선호를 하긴 하는데 버튼보다는 그래도 이 다이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D 상태에서 차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되고요. 기어 다이얼보다는 이 컨트롤러가 좀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그리고 이 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센터페시아 디자인인데 이 부분과 이 컵홀더가 있는 부분의 그 높이가 달라요. 보통 이렇게 높이가 다른 경우가 좀 드물죠. 그리고 이쪽 부분의 플라스틱도 생각보다는 괜찮은 편이고요. 차 크기 감안을 하면은 센터 콘솔 박스의 크기는 그냥 괜찮은 편이고요. 이게 보는 것보다는 이 안쪽에 공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C볼트가 마련이 되고요. 맨 처음에 차 계약할 때 이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운전대인데 이 운전대가 디자인이나 기능성이 모두 스포츠가 한결 좋아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일반 핸들은 이 아래쪽에 그 스포크 디자인이 뭔가 약간 이렇게 해하고 웃고 있는 것 같아갖고 별로거든요. 스포츠가 훨씬 스포티하고 잡을 때의 느낌도 좋죠. 근데 막상 운행을 해보면은 이 운전대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별로 그렇게 티가 안 나요. 왜냐하면은 운전하면은 거의 앞을 보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별로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로 신경은 안 쓰이고요. 반면에 이 잡을 때의 느낌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가 한결 낫습니다. 물론 이 차의 림의 가죽도 꽤 좋은 편이에요. 약간 좀 푹신푹신한, 근데 다른 차들보다 가죽이 조금 두껍게 들어갔어요. 근데 잡을 때의 느낌으로 보면은 스포츠가 더 손에 좀 잘 잡히고 결정적으로 그 림의 두께가
스포츠가 좀 더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차는 약간 두꺼운 편입니다. 참고로 GV70 운전대는 패들 시프트와 전동식 조절도 기본입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이고요. 이거는 옵션이죠. 근데 기본 계기판의 그 디자인도 나쁘진 않아요. 대체로 시인성이 좋긴 한데 HUD가 있다 보니까 의외로 이 계기판을 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립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타이어 공기압과 앞뒤 토크 배분, 이륜이면은 이게 없죠. 그리고 트립 컴퓨터의 경우에는 총 3가지예요. 이게 시동 껐다 켤 때마다 리셋이 되고요. 이거는 주유 정보, 이거는 누적 정보입니다.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는 다 만족을 하는데 이렇게 회전하는 요 다이얼 있잖아요, 볼. 이게 약간 좀 미끄러운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전보다 오히려 계기판에서 보여지는 정보의 양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 차도 3D가 있는데 저는 그냥 처음에 껐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전반적인 시인성이나 보여지는 정보는 대체로 만족을 하고요. 특히 야간에 오히려 더 이 효용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는 ADAS나 속도계, 라디오 등이 있는데 이게 주행 중에 보고 다니면은 그 양쪽에서 지나가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차량을 그래픽으로 보여주니까 이것도 은근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HUD가 맑은 날 특정 시간대에 앞률이 약간 반사되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시트는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크기가 큰 편이고요. 제가 앉아도 그 양 옆이 약간 남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양쪽을 지지해주는 기능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SUV 치고는 꽤 낮은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G80 디젤과 번갈아서 타봐도 시트 포지션이 그렇게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디자인2의 시트는 나파 가죽인데 보는 것만큼 아주 그렇게 부드럽진 않고요. 그리고 이 차는 컨비니언스를 선택을 안 해서 좌판의 앞부분을 연장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 기준으로 보면은 그 시트 좌판의 길이가 조금 짧을 수 있어요. 그리고 컨비니언스와 비교하면은 그 시트의 그 기능성에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하체처럼 시트 쿠션도 조금 탄탄 또는 단단한 편입니다. 도어 트림에 적용된 플라스틱이나 가죽의 소재도 괜찮은 편이고요. 저 윈도우 버튼의 위치도 딱 적당합니다. 디자인2는 중간 부분에 저 웨이브 라인이 들어갔는데 저게 또 없으면은 약간 허전해 보일 수 있어요. 이 차의 2열 공간은 딱 차 크기에 맞는 그런 수준입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치도 사이에 주먹이 2개가 좀 꽉 끼게 들어가요. 그래서 2열 공간만 놓고 보면은 그 레그룸이 아주 그렇게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죠. 2열 공간만 보면은 투싼이 더 넉넉하고요. 근데 보이는 것보다는 2열의 거주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트의 크기가 좀 커요. 보통 이 급의 차들은 2열 시트 좌판의 길이가 짧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차는 성인 남자가 앉아도 그 허벅지 아래쪽이 그렇게 많이 허전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1열에 비하면은 2열 시트 좌판의 쿠션은 조금 더 단단하고요. 저 등받이의 각도도 어느 정도는 뒤로 좀 넘어가는 편입니다. 1열 시트를 가장 낮게 했을 경우에 이 아래쪽의 공간에도 약간 좀 여유가 있어요. 이 좌우의 폭이 그렇게 넓진 않은데 그 상하 공간에 여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요. 무엇보다도 2열 가운데 시트가 되게 단단해요. 뭐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긴 하지만 여기가 좀 단단하고 그 폭도 좁아서 2열은 사실상 2명이 딱 앉는 그런 공간이죠. 2열은 열선이 기본이고요. 그 컴포트 패키지 선택을 하면은 통풍 시트도 여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되고요. 트렁크는 키나 스티어링 칼럼 왼쪽의 버튼, 그리고 와이퍼 쪽의 버튼, 그리고 스마트 테일게이트 이걸로 열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키를 소지한 사람이 트렁크에 다가가면은 점등이 한 6번 정도 되면은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양손에 좀 짐이 있을 때는 유용하긴 한데 원치 않을 때 열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끔 이렇게 알짱거릴 때 이게 문이 열려갖고 그 지하주차장 그 위에 그 기둥에 부딪힐 뻔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이 높이를 지금 너무 최대 높이잖아요. 낮추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트렁크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딱 컴팩트급에 맞는 그런 트렁크 용량이에요. 반면에 이 트렁크는 이 안쪽까지도 부드러운 소재의 직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12V가 마련이 되죠. 그리고 이 커버를 하나를 들어 올리면은 여기에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하나 더 들어 올리면은 좀 더 크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저거는 모빌리티 킷이고요. 컨티넨탈의 실런트와 공기 주입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이 레버를 당기면은 이렇게 접히고요. 네, 근데 한번 좀 더 눌러줘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은 좀 더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 거의 평평하게 이어지는 편인데, 이게 성인 남자가 눕기에는 그 길이가 조금 짧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차 사면 주는 기본적인 구성품인데,
뭐 이렇게 별건 없습니다. 삼각대고요. 이거는 그물, 그리고 이거는 이게 우산, 짧은 우산, 이게 컵인가 그럴 거고요. 이거는 케이스고요.